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5번째 강의인데 마치 이번 세인트폴 학교 가을 학기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강의였어요. 예전에 대학에서처럼 16주를 다 했으면 와, 못 견뎠을 것 같다. 그런 부담을 주는 강의였는데, 예전에 대학에서 할 때, 했던 영역 중에서 이슬람 부분을 제가 이번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편해요. 정말 이 강의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막 질문을 던지는 그런 강의거든요. 많은 질문들을 그것도 몽타주식으로 약간 산만하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잘 연결될 수도 있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하다, 친절한 강의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질문을 마구 던져놓고 어떤 질문만 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도 되는데 특히 여기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이제 1기로 오셨던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이미 지적인 또 영적인 동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미 동료고 우리가 지적인 동료로서 또 영적인 동료로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같이 풀어가고 또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같이 풀어가는 게 좀 유쾌한 체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강의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학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요일에 하는 강의도 아주 흥미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 세인트폴 학교를 지금 이 시대에 다니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특별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홍보도 있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 홍보를 그렇게 썩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좀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음 학기에 많은 분들이 좀 우리 학교를 많이 알고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가 제발 좀 따로 공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오늘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강의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특히 우리 학생들하고는 전 인생을 통해서 같이 만나질 것 같아요. 특히 일기는 너무 새롭고 늘 만날 때마다 새롭고 너무나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사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여기도 2기도 계시고 3기도 계신데 일기는 특히 이 어려운 과정을 연결해서 또 다니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지난 제가 2주 동안에 거의 유럽에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마치 이끌림처럼 그렇게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제 2주간 그 여행 보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정말 비싼 강의예요. 끝나고 나면 모두 좀 현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비싼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가기 전에는 몰랐고 갔다 와서는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이 여행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신 이 일기 우리 최도원 선생님이 비엔나 그 일정을 짜주시지 않았으면 이 여행은 거의 70%는 의미가 없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 비엔나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요. 전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엔나를 잠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스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아예 그게 3일을 머물러 있게 하셔서요.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아예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유엔에서 북한 그 비핵화 과정을 워치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력인
그 원자력 박사님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그 인터뷰가 저로서는 제가 제 인생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인터뷰 중에서 하나 기록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중요한 인터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열흘간 제 힘으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한 그런 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보고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전환기 정의 이렇게 쓰는데요. 제 직함 중에 하나가 전환기 정의 연구원이에요. 2015년에 이 연구원을 열었을 때 지금 이제 3년 됐는데 책 한 권 냈어요. 저희가 이번에 또 책이 나오지만 주로 이렇게 연구서를 내고 있는데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너무 다른 일들이 많아서요. 지금 마치 이 전환기 정의 연구원은 사이드 잡처럼 되어 있는데 이 전환기 정의란 단어를 가장 먼저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세계의 가치 지도, 한반도와 그 이웃 나라들 중에서 이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기 딱 좋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종전 평화협정, 이 종전과 평화협정이 전환기 정의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말이에요. 종전이라는 것은 6.25 전쟁을 끝낸다. ending of war라고 그러죠. 전쟁을 끝낸다. 그때 종전은 6.25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느냐, 또 평화협정 과정으로 바로 연결되느냐, 주한미군이 철수하느냐, 이런 이슈, 이런 쟁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6.25 전쟁을 끝낼 때 과연 우리가 이 전환기 정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개념을 피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닥쳐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인식할 수도 없고 어쨌든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환기 정의란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과거사 정리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근데 과거사 정리랑 가장 큰 차이는 이 전환기 정의라는 트랜지션 저스티스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대형 사건이에요. 그냥 뭐 어느 정도 대형이 아니라 한 사회의 질 전체를,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정도로 의미 있는 큰 사건을 처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개념을 굉장히 이렇게 권장을 하는, 유엔에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아예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전환기 정의 개념을 갖고 오면 유혈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각한 갈등이나 유혈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아마 이 전환기 정의의 시원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2차 대전 정리하는 과정일 텐데요. 2차 대전 그 정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트라이뷰널이라고 하는 그 이 재판정을 여는 거였어요. 재판정. 그러니까 재판정을 여는 거였거든요. 처칠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무슨 총살이지 재판정이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그 소련 사람은 한 뭐 5만 명인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전범들을 다 모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살짝 죽이자 이런 걸 제안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 재판정을 열어야 된다. 미국에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포츠담 선언과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있었던 그 런던 그 차터, 런던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이 전승국들이 그 재판정을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대전 처리를 이렇게 그 국제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대전을 막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 첫 여행 보고는 니른베르크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니른베르크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니른베르크는 우리 최스님이 권유하는 대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 니른베르크를 새벽에 도착을 한 것이
참 효과가 좋았던 게요. 그렇게 음침하고 음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무서워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미넨에 잠깐 내려서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그 침대차를 같이 탔던 분이 제가 위에 타고 아래층에 탔던 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부다페스트에 있는 대학의 그 미대 교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미넨에 잠깐 내려서 구경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내셔널리스틱하다는 거예요. 너무 국가주의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하고 영국 체인벌린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곳이 미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넨뿐만 아니라 이 바이에른주 전체가 사실은 나치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특별히 미넨도 그렇지만 그 니른베르크는 1933년에 그 나치 전당대 50만 명의 독일인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열었고 끝까지 계속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당대회장을 건설을 했던 일종의 나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캐피탈 시티예요. 이 니른베르크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근사한 도시고 11세기, 12세기부터 있었던 성벽이 아름다운 아주 근사한 도시고요. 지금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멋지긴 해요. 근데 이 도시가 그 서쪽에 있는 이 니른베르크 재판소와 동쪽에 있는 전당대회장을 그대로 그 기념이라고 표현하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전시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렇게 풍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어두워요. 무겁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한 게 어쩌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았을 수도 있겠다. 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우울하다는 것은 참 늘 그런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70년, 8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잠깐 했어요.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인상 비평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니른베르크 역을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세 번째 사진이 재판소가 있는 데인데요. 마치 숨어 있듯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독일 깃발이 없어요.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프랑스 깃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승국들의 깃발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재판소를 승자의 재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승자의 재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 아니면은 그 패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재판소는 아예 독일에 있지만 이 그 전승국 네 나라의 깃발만 그 입구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사진이 순서가 조금 이제 안 맞는 것은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맞춘 것도 있어요. 좀 그냥 설명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니른베르크 재판소로 가는 길을 제가 한 2km 정도를 걸었어요. 한 2, 3km를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그 역에서 걸어가는 길인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면은 이미 독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이 살고 있는 지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멋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까이 갔더니 교회 이름도 간판도 이미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 흔적도 없고 문 굳게 닫혀 있고 근처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근처에 가니까 아예 전부 이 낙서예요. 유럽 전체에 이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멋진 그 중세 교회 같은 이 건물에 다 낙서덤이에요. 그 뒤쪽도 마찬가지, 가까이 가면 더 심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흔적도 없고 어떤 채플인지 보려고 했는데 이름도 전혀 적혀 있잖아요. 이런 곳이 이미 너무 많아요. 문 닫은 곳이. 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제가 이 재판소까지 이제 갔는데, 이 재판소를 갔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재판소 이게 쭉 그냥 보세요. 이 재판소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재판소에 갔을 때 좀 특별한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뭘까요? 그 사진 순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는데 그 뒤에 제가 갖고 왔어요. 일부러 제가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재판소를 나와서 다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전당대회장을 갔어요. 전당대회장을 잘 보시면 사진들 쭉 있어요. 넘어갈게요. 워낙은 그 아주 호수 옆에 뭐 수십만 평의 이 전당대회장과 스타디움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완성이 안 돼서 지금도 미완성체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치에 대한 그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그 니른베르크 재판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니른베르크 재판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니른베르크 재판의 특징은 이미 어떤 그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적인 어떤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크라임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재판은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법으로 한 게 아니라 합의에 통해서 그 차터를 만들었어요. 런던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차터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그 근대법적인 원칙에서 넘어간다. 요즘에 한국이 지금 뭐 갑질도 범죄고 국정농단도 범죄고 뭐 하여튼 괘씸죄도 범죄고 지금 한국이 지금 재형 법정주의가 하도 무너져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니른베르크 재판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그 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 간수법 그 커스텀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법이 없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간수법이 중요하거든요. 조약만큼이나 간수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은 죄형 법정주의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사실 별로 핑계가 안 돼요. 대신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이 법들이 국제법 원칙이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바뀌는 거죠. 사실 이게 재판을 통해서 전후 처리를 한 것이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됐던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소련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5만 명 모아놓고 가스실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처단했다면 20세기 후반에 인류가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단어를 누릴 수가 없었겠죠. 근데 휴먼 라이트라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그 니른베르크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 당시 피고들은 침략 전쟁 등의 공모와 참가, 계획, 실행과 전쟁 범죄, 비인도적 범죄,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따로 2차 재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몇 년에 걸쳐서 니른베르크 재판을 했고요. 니른베르크 재판은 이런 기록 사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니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확립된 새로운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니른베르크 원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몇 가지 원칙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원칙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한국 6.25 전쟁 종전 얘기를 했는데 소위 한국에 지금 그 인권을 했던 좌파들이 종전 얘기를 하면서 6.25 전쟁에 대한 이 전환기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두 사람은 김일성은 아직까지 조금 가로돼 있어요. 근데 6.25 전쟁 종전을 한다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crime against peace라고 하는 또는 aggression이라고 하는 이 국제법 원칙으로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은 국제법상은 반인도 범죄자로 되어 있어요.
ICC를 통해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ICC에 보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유엔 차원에서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전혀 의심되지 않고, 그리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볼륨의 조사 보고서를 낸 상태예요. 거기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저지른 온갖 반인도 범죄의 리스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 납북자 문제도 있고요. 뭐 전쟁 범죄 말고도 휴전 과정에 있었던 범죄들이죠. 주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그 다음에 right to food, 음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체가 제약된다. 이런 것들로 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니른베르크 제1원칙이 바로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거든요. 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 원칙은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국내법이 그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내정 간섭이다. 뭐 주권 침해다. 소용없어요. 이미 유니버설 저리스딕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말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관할을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인 관할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권을 했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주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질간질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가 국가 원수나 책임 있는 정부 관리로서 행동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미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가베,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그 짐바브웨죠. 그 무가베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피노체트 케이스도 있고, 많은 케이스들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뭐 휴가를 왔던 경우와 아니면 국가 원수로 왔던 경우를 차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니른베르크 원칙은 적어도 그 사람이 국가 원수, 헤드 오브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면제가 아니다. 김정은이 한국의 국가 원수란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도 처벌을 할 수 있죠, 법리상으로. 제가 아는 분이 미리 오기 전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60년 이상 아버지를 잃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 이런 법이 이미 있어요. 국내법에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피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 국가 원수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그런 니른베르크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칙은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니른베르크 원칙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원칙이에요. Individual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요. 명령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각자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북한의 이 문제를 적용할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행위를 했던 많은 경찰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간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면제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이미 중요한 그런 이제 퀘스천이 되어 있어요. 질문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국제법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도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어떤 범죄인지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는 crime against peace, crime against humanity, 그 다음에 전쟁 범죄, war crimes. 이것은 나중에 그 로마 조약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그 롬 스태츄라고 그러죠. 로마 조약의 그 규칙들이 국제 인권법상 가장 중요한 범죄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 로마 스태츄를 만드는 그 ICC 재판 원칙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국가예요.
갑자기 ICC 모른다, 로마 조약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특히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대거 이 일에 ICC 특징은 사실 ICC는 국가가 만들었다기보다는 NGO 연합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CC는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인권운동가들의 열망이 이렇게 꽃을 피운 그런 조약이에요. 그게 바로 ICC 원칙인 그 로마 규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원칙들은, 니른베르크 원칙들은 로마 규약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꼼꼼하게 보시라고 텍스트만 갖고 왔는데요. 그 니른베르크 원칙의 인도적 범죄까지 해서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것은 니른베르크 이후에 가장 중요해진 법이에요. 국제법. 왜냐하면 니른베르크 재판 자체는 그 전쟁 당시의 원칙들이거든요. 전쟁 당시의 전범을 처리하는 원칙들인데 평화 시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인도에 관한 범죄. 냉전기에 정말 많은 인도에 대한 범죄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될까? 전환기 정의 연구원이 이런 거 연구하는데요. 관심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재판소 그 기념관에 갔더니 동경 재판도 일부 이렇게 그 5월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사진을 제가 그 밑에 갖고 왔는데 동경 재판은 1946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해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 도조 히데키 등 28명을 재판했다. 정말 소규모죠. 소규모죠. 근데 이 그 동경 재판이 미진했던 것이 지금 한국의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요. 많은 차관들을 빌려줬고, 특히 1980년대 그 경제 성장에 정말 중요한 그 기반이 됐던 게 일본 엔화예요.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이라든지 갑자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정말 큰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일본 돈을 통해서 경제 성장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건 틀림없고요. 지금도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켜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다 잘하다가 한 가지만 못해도 문제가 되고, 뭐 평생 훌륭하게 살다가 한 번만 사람을 쳐도 안 돼, 구타가 되는 거잖아요. 상해를 하거나 뭐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그 상처의 기억은 또 그것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 한일 관계가 그 해방 이후에 상당히 성장해왔고 진보해왔고 잘 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이렇게 공전하는 게 아마 이 동경 재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동경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난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히롤도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전범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존 다우어라는 사람의 패배를 껴안고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침략하고 점령했지만, 그리고 일본인의 약탈로 인해 사망한 아시아인의 수가 엄청났지만 11명의 판사 중 아시아계는 불과 3명이었다. 심지어 그 숫자조차 승자의 원래 의도를 한번 상회하는 것이었다. 의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최초 구상에서는 9명의 판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 중 아시아계는 단 한 명이었다. 바로 중국 대표이다. 그 다음에 특히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조선인 판사나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로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수십만의 남녀가 일본의 전쟁 기계에 의해 짐승처럼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뭔가 이렇게 법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를 코리안이, 조선인이, 한국인이 들여다보기 어려웠다라는 사정은 참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환기 정의를 다루면서 6.25 전쟁 전환기 정의와 함께 그 다음 순서를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아마 지금 이 문제가 아직 유죄로 남아있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그런 니른베르크 재판이 그 정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됐던 것은 유대인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권리에 잠자는 자를 위해서 누가 대신 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에 불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해도 영혼을 상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어떤 그런 위기를 그렇게 리마인드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가끔 쓰시기 때문에 불만이 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을 위해서 뭔가 시혜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갈 그런 그 디그니티, 존엄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누가 도와줄까 말까 한데 존재감 자체가 없는데 누가 도와줄까요? 제발 좀 오지 마, 양키 고홈,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와서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그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미리 안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숨겨뒀던 이유가 제가 2.2km인가를 이렇게 쭉 걸어서 그 재판소에 갔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이 사진이에요. 이 두 장의 사진인데 앞 사진을 보시면 이 복도에 걸려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소에 십자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았던 사진하고 걸려 있는 사진을 대조해서 이렇게 복도에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장 안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니른베르크가 개신교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나치 그 학살이 있는 과정에서도 예배는 계속 있었고 미사는 계속 있었어요. 저는 이 그 니른베르크 있는 동안 가장 제 귀에 강하게 들렸던 마치 환청 같은 얘기는 와, 정말 히틀러 혼자 한 게 아니구나. 다 같이 즐겁게 밝은 얼굴로 하일 히틀러로 외쳤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하게 들리는 메시지였어요. 다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우리가 정말 이 틀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이후에 니른베르크 재판 이후에 이 니른베르크에는 여기에는 깊은 반성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참 의미 있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잠깐 다시 종전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종전 평화협정 이 논의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정말 종전을 하는 걸 제가 원해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을 끝나야지 정말 냉전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냉전 시대가 온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전쟁 끝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이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끝날 때 우리가 굉장히 정말 이상한 환경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마치 강자 고스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핵 문제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핵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핵 그러면 예전에 히로시마에서 또는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터졌던 핵 이 이상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쭉 하면서 어젯밤에도 막 인터뷰했어요. 근데 엄청난 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몰라? 저는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번에 비엔나에서 했던 인터뷰를 먼저 틀어드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핵 문제를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자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말도 안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 클립을 좀 같이 보겠어요. 한번 켜주시겠어요? 풍계리의 경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핵실험은 한 번 하고 나면 갱도 등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풍계리 폐쇄를 평가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직접 핵이나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지도 않고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같은 데서도 전문가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추정만 하지 북한의 구체적 핵개발 내용을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핵탄두를 만들려면 우라늄 235를 원심 분리기를 통해 분리해내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 전기 소유량을 역추산하여 북한의 우라늄 수출량과 핵탄두 개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려면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추정한 내용과 대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 끄고 제가 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전기 사용량 등을 통한 추정일 뿐이죠.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재고를 이렇게 한국은 괴산 등에 조금 있긴 한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놓지 않거든요. 천연 우라늄의 경우 핵분열에 사용되는 동위원소 235가 사실은 이게 북한이 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북한이 정말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는 절차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이거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유엔이나 미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북한의 우라늄이 있잖아요. 우라늄을 천연 우라늄이 굉장히 많대요. 남쪽에는 많지 않고 계산에 일부 있다 그러는데 북한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 천연 우라늄을 농축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 전기량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핵 물질을 확보했나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지금 이 박사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의 핵이 얼만큼 있고 또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인터뷰를 하시는 박사님은 자신은 지진파 이분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진파 일본에 여기 있어요. 이 유엔 기구가. 그래서 일본에서 풍계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사능을 이렇게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진파를 통해서 어디에 지금 핵실험이 있는지 이 조약은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워치를 주로 하는 일을 이 박사님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벤토리를 재고를 내놓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걸 요구해야지 정말로 비핵화 절차를 성실하게 갈 것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또 속을 수 있다.
그럼 뭘 어떻게 믿고 지금 우리가 제재를 풀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제 생각으로는 이 국제 기준, 국제법 이런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절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 인터뷰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여러분이 모두 이 NPT 조약을 아실 텐데, NPT 조약은 1970년에 발효가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45년에 실험이 끝났던, 그러니까 실제로 프랙티스를 했던 이 핵이 2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됐겠어요. 그때까지 핵 개발을 이미 했던 나라들은 핵무기 국가로 인정을 해주죠. 그것은 누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 그래요. 5개 나라.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가 인도죠. 인도는 이때 이미 핵실험을 했는데 인도는 여기 5개 국에 안 들어가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용화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5개 국가는 유엔 안보리, 그 당시에는 중국은 아직 아니었지만 유엔 안보리 국가거든요. 말하자면 슈퍼파워라고 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 나라들은 센 나라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5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나라가 특별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미만잡 빼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국가는 대신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수에 되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70대 중반에 결국 포기를 하고 대신 원자력 강국으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핵무기도 없고 원전도 없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뭐 죽겠다는 건가? 탈원전은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NPT 조약과 IAEA는 같이 가는 것이죠. NPT가 조약이면 이것의 일종의 이행기구로서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IAEA이고 이 기구도 역시 UN 건물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거기 IAEA를 갔다 왔어요, 같이.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한국은 결국은 그래서 그 NPT 조약에 가입을 해서 핵무기는 포기했지만 원자력은 확실하게 이렇게 강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NPT를 가입을 했었어요. 80대 중반에. 그래서 핵 기술을 엄청나게 획득해가지고요. 93년에 나와버렸어. NPT 조약의 특징이 탈퇴 조항이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NPT가 탈퇴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NPT에 들어가면 이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원자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시혜를 받기 때문에 먹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NPT 먹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에요. NPT 가입해서 엄청나게 핵 기술을 획득해서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죠. 굉장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NPT의 가장 독특한 나라가 북한.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대신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는 갖게 됐지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원자력 민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어서 지금도 전기가 자주 끊기는 나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나라인데 수학도 잘하고 인도는 언제 바뀌나 그런 생각이 늘 들잖아요. 아마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국력은 에너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인도는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원자력을 포기한 대신에 핵을 갖는데 왜 그렇게 됐나? 그게 바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 인도 서쪽과 동쪽에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60대 중반에 그런 엄청난 그 영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그 안보 문제 때문에 핵 개발이 불가피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가 핵을 가져버리니까 또 그 인도가 무서워서 그 옆 나라 파키스탄은 또 핵을 갖는. 그래서 이런 핵은 방어용 디터런스라고 하는 억지력의 핵이라 그래서 NPT 조약 체계 내에서는 참 예외적인 국가지만 그래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참 다르죠. 이스라엘도 역시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 NPT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잘 사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게 참 신기한데 또 그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북한은 가장 예외적인 게 NPT에 가입을 해서 핵 기술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전쟁 위기 일촉즉발 갔잖아요. 그때 다시 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경수로 지을 때 뭐 이상하게 짝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더니 뒤에서 또 핵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하는. 실제로 그 강산에서 우라늄에서 그 쓸 수 있는 것은 0.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고생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래요. 천년 우라늄을 채취하는 과정이. 근데 그 고생을 지금 북한이 계속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핵 문제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한번 갖고 왔어요. 우리가 너무 핵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NPT 말고 그 NPT는 처음에 그러니까 효력이 발휘되고 나서 25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95년에 다 모였어요. 그때 그냥 끝까지 가자.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핵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NPT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조약인데 대신 너무 심각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게 어떻게 5개 나라만 이렇게 계속해서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불평등을 사실은 항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것은 이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도 제약을 상당히 주는 조약이거든요.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근데 미국은 비준을 안 했대요. 미국 나름대로는 이 핵으로 하는 국제 정치가 있기 때문에 핵 실험을 안 해도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는 나라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우리도 안 한다. 사실은 그 CTBTO의 기본 그 펀드는 미국이 주로 많이 낸대요. 근데 비준은 안 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네 애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안 할게. 대신 나는 그렇게 약속을 안 해. 이런 거에 가깝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 이 핵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국제정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다음 표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미국의 핵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핵은 전투기로도 하는 전투기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핵도 있지만은 미사일로 쏘는 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쏘는 핵도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잠수함을 더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우리 잠수함으로도 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신빙성이 없는. 그래서 적어도 이런 핵을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것은 안 하겠다 해서 ICBM은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지금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도를 그리는 걸 보면은 미국이 6,550개. 상상 안 되죠? 6,550개. 많아요. 그 다음에 영국이 215개, 프랑스가 300개, 그리고 이스라엘 한 80개 정도 있고, 그다음 파키스탄 145, 인디아 135. 서로 이렇게 견제해야 되는 그 나라끼리 숫자를 좀 맞추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독특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또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6,850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서로 계속 보면서 숫자를 맞추고 이렇게 그 그 서로가 아주 그러니까 MAD라는 게 있어요.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쪽이 먼저 공격을 하면 나머지가 쓸어버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쓸어버릴 수 있는 나라끼리 뭐 미국하고 러시아죠, 소련이죠. 아예 공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이 상호 확증 파괴. 이게 매드 이름도 멋있어요. 매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세기 후반에 핵 정치를 해왔거든요. 어차피 먼저 시작하면 다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은 이렇게 숫자를 맞추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약간 자의적인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수준 개념으로 숫자를 유지하는 게 보일 텐데 근데 제가 좀 독특하다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28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절대 G2가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잽이 될 수가 없어요. 핵 관점에서는 G2는 러시아하고 미국이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교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정교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이 도대체 핵이 이렇게 숫자만 봤을 때 이렇게 적다는 게 이유가 뭘까? 해석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서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사실은 핵은 상당히 포기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상호 확증 파괴의 상대도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끝까지가 막 가자 그리고 막 싸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금도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숫자만 갖고 봤을 때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중국하고 미국은 이미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도 미국이 무역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북한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부당하게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사실 이 한반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끌고 가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겠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놀랍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실용적인 중국인들이 공산을 내고 그렇게 관념적인 성리학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게 20세기의 가장 큰 신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문 같은 경우에 뭐 공화제의 창시자, 뭐 중국 공화제의 창시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그 소문이 이렇게 난징 같은 데 가면, 남경 같은 데 가면요. 완전 어마어마한 정말 우상화되고 있어요. 그 소문 무덤을 갔는데 무덤 올라가니까 남경이 다 보이는데요. 와, 마치 통치자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중국 근대의 아버지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중국이 저렇게 공산화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분이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문의 삼민주의, 민족, 민생, 민권. 그때 민은 개인이 아니다. 그때 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다. 중국 역사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정치 시스템의 주인이 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없다. 아시아에 아마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말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요? 저는 아까 소동파 시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좋아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처럼 귀하고 존엄성이 있고
이런 사상 속에는 예전에 오래된 고전들도, 오래된 유산들도 다 빛이 나고 살아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다라는 정치 시스템, 그런 권위주의가 통용된다면 예전에 있었던 플라톤, 소동파조차도 그 폭압기구로 사용되거든요. 예전의 것은 예전 것대로 아름답게 빛나는 방법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다라는 것이 정치 시스템 속에 정초가 돼야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한국 너무 대단한 나라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럽 갔다 와서 어떤 유럽에 살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유럽에 이미 곰팡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것도 참 좋죠. 영국 리즈란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런던으로 오는데 그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예쁘더라고요. 그 낡고 오래된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건축이 참 불편하고 그런데도 정말 특별한 골동품 아름다움이더라고요. 그것도 귀하지만 또 그 21세기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는 이 새로움의 전통들도 좋아요.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제대로 열려서 북한이 제대로 자유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물, 도로 이런 시설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을 아주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표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미국이나 소련도 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그래프는 그 핵 군축에 관한 조약들과 그 군축 보고예요. 이렇게 핵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깡패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핵 정치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어요. 항상. 지금 미국이 정말 슈퍼파워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뭐 1인당 GNP, 뭐 GDP 이런 거는 미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것보다 여기보다 적고 그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었는데 이미 대단한 나라고 미국은 2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미 선진국 거의 반열에 들어섰고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국력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에너지에 관련된 세계 최강의 나라고요. 핵도 그 에너지 개념 속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정말 5분 만에 이렇게 이 정도도 다 새롭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 나름 무식한 거 다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핵 문제를 뛰어넘고 새로운 얘기로 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핵은 함부로 개발했다가는 이미 국제 범죄다. 핵이 있다고 해서 보상하는 개념은 국제사회에는 이미 없다. 핵이 있고 북한이 핵이 있어서 자기 체제를 지키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북한도 한 표, 남한도 한 표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그 정부에서 북한이 이미 핵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식의 생각을 유포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핵 자체, WMD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보상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보상하고 싶으면 핵 없애야죠. 근데 재고 조사도 안 하겠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죽으란 뜻인가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이렇게 막바지로 가기 위해서 영국을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강의 굉장히 비싼 강의를 했죠. 맨체스터에 왔어요.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독일에서 맨체스터 건너왔는데 맨체스터에서 제가 참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이분은 그 박지현 씨라고 올해 영국의 그 아시아 인권상, 여성 인권상을 대상을 받았던 분인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라서 오랫동안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분하고 인터뷰를 2-3시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수학 선생님을 했어요. 학교 그 북한에서 그 언니가 수학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수학 선생님을 했는데 그 동생이 군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도피를 하는 바람에 같이 탈북을 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인신매매가 돼서 거기서 그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 남자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들 하나를 그때 낳고 또 다시 이제 북한으로 북송이 돼서 그 북한 감옥에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시 나오고 그리고 중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요. 몽골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 들어오는 건 실패를 해서 아주 우연에 의해서 어떤 선교사님의 제안에 의해서 영국으로 갈래? 한국으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이렇게 물어서 이 선교사님이 혹시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 얘기했다가 또 잡혀갈까봐 영국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 나이는 저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분이 50이 넘으신 분인데 되게 젊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 와서까지 해서 아이가 3명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았대요. 너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도 좀 더 가시려고 늦게 또 아이를 낳아서 아기가 3명인데 그분이 복도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려놨어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했던데, 아니,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분들이, 남편도 이제 북한 분이에요. 아오지 탄강 출신이라더라고요. 남편 참 훌륭하시고, 여기 한자로 이렇게 액자 만든 그분 다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마도가 걸려있어서 제가 왜 이거는 인터넷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또 상처가 많아서 비뚤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큰아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마도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참 제가 그 두 분을 보는데 난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특별한 느낌은 그러면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태극기를 왜 그렸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48년에 만들었던 정말 정당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모두 북한 출신인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길게 찍었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영상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맛배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는데 그분이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권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는 영국에 와서 참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그냥 영국에 정착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뭐 서빙도 하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사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그 큰아들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인신매매돼서 낳았던 큰아들이 아주 똑똑하대요. 수학을 잘하고. 근데 그 아이가 런던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클 때 12살이 됐을 때 엄마 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자기가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북송됐을 그 기간에 아이가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를 왜 버렸었나? 엄마가 왜 나를 버렸나? 처음에 아이를 찾아서 전화를 했을 때 애가 전화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참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인권운동은 그 아이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아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처음으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권운동을 통해 특히 그 인신매매 당해서 한 마을에 5명의 북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룰이 절대 서로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도망갈까봐 노예 상태잖아요. 이 시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이 탯줄도 안 끌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예 노동을 할 때 북한 사람들 여성 5명이 서로 존재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에서 당했던 인신매매 이걸 다 고백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자기 활동 속에서 자기 아이가 답을 얻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감동적인 인터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폭풍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 맨체스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 홀스라는 이제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에밀리 브론테, 샤롯 브론테의 이 고향은 사실은 썬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자랐어요. 이 홀스라는 곳에. 근데 이 홀스라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그 도시들을 보면 근데 이 홀스에서 사진을 쭉쭉 찍는데 참 아름다운데요. 제가 여기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글을 쓰겠지만 한 몇 가지 느꼈던 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국 작가가 이제 에밀리 브론테거든요. 그 에밀리 브론테 뭐 예전에 더 어릴 때는 테스 뭐 이런 거 막 읽고 영국 문학을 읽고 자랐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읽었던 책들이 전부 영국 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이 워드링 하이츠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손을 풀었죠. 근데 이 워드링 하이츠를 갔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랄까? 그게 여기를 너무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브론테의 아버지가 성공의 사제였어요. 성공의 사제인데 이 브론테 아버지가 그 캠브리지 출신인데 이 시골에 이렇게 연구직을 얻어서 왔는데 이 썬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아이 6명을 두고 죽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가 죽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남고 딸 셋이 남은 딸 3명은 영국 문학에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그 브론테의 자매들 3명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24살에 역시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이 작품 하나만 쓰고 30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 막내 앤 브론테도 역시 30 되기 전에 죽었고. 그리고 샤롯 브론테가 마지막 남아있다가 40이 됐을 때 임신한 상태로 또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80대까지 살았는데 이 사제관에서 6명을 7명 엄마까지 가족들을 모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그 패트릭 브론테가 정말 궁금한데 이 사제가 지금도 성공의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제관하고 교회 사이에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브론테 자매들이 살던 방의 문을 열면 전부 다 묘석이 보이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삶과 죽음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그 장면을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데 굉장히 현기증이 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했어요. 니체가 그 우울한 기독교, 그 우울한 19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근대문학, 현대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들, 그래서 뭐 어떤 평론가는 에밀리 브론테 작품을 말할 때 그 귀신 들림의 소리, 데몬 헌티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 현장을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기독교가 정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사제의 집안에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그냥 여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빨리 영국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느낌 때문에 제가 일정을 단축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가 부담이 돼서 워낙은 오늘 들어오는 거였는데 도저히 강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며칠 빨리 들어왔는데요. 그때 들어오기 전에 갔던 도시가 리즈라는 도시예요. 리즈라는 도시는 첫 보기에도 영국 기독교 부흥의 산물이에요. 너무나 근사한 도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리즈 사진이 쭉 나오죠. 근데 제가 마지막 그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그 성공의 교회를 만났어요.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파란 그 뭔가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w thinker.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spiritual hom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 이거를 확장을 해보면 제일 가운데 십자가 옆에 도교 태극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힌두교도 있고 왼쪽에, 그 다음에 순니파, 그 다음에 시아파, 시크교도.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사제가 뭐 서비스를 하는데 A spiritual home for new thinkers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다 오세요. 그리고 이 도시를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한참 서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습을 제가 봐야 될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질문은 십자가란 무엇인가? 저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표시로, 기독교의 표시로 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실존의 십자가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십자가에는 위로도 향해 있고 아래 옆으로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그 극점이 이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위로 위로 향해 있는 기독교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극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극점을 포기하라는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무슬림, 이슬람 종교 포기하고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다 버리고 있어요. 십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들이. 십자가는 원 오브 댐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도 않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 내가 종교가 뭡니다 라는 한 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뭐 불교를 존중하고 사도니 목사며 나는 가톨릭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성서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이 1계명, 그다음 이웃 사랑이 2계명. 저는 지금 이 서구 기독교의 이 한량없는 이웃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정말 이렇게 간다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분노의 포도라는 그 영화, 원래 소설이죠. 존 스타인백 소설을 영화한 그 영화를 보면 앞부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나오고, 그 주인공이 목사님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떠났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넘어졌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한 도시에도 성령이 떠날 수가 있고요. 한 나라에도 성령이 떠날 수가 있어요. 한 개인에게도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나라에는 성령이 떠났는데 개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할 때도 있고요. 도시에는 성령이 떠났는데 개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정말 지적인 담론 속에서는 낯선 말인가. 그런데 현실 속에는, 리얼리티 속에는 지적인 거 따로 있고 영적인 거 따로 있지 않다. 제가 유럽에서 돌아와 봤더니 에스더 기도 운동에 대해서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상 비평을 남기겠다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의 특징은 치면 공기를 치는 같은 느낌일 거다.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을 여러 번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해봤고 강의도 해봤기 때문에 그 길 가면은 조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조직이 안 보여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충만해요. 왜냐하면 추구하니까. 그래서 마치 쳐서 해체시키고 싶어도 손만 아플 거다. 그 손이 많이 아플 수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왜 KBS까지 동원되어서 한겨레 신문까지 온통 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무브멘트잖아요. 그 길 향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 기도 운동은 신앙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닌가.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에스더 기도 운동이 뭐 너무 원리주의적이다. 너무 이렇게 하늘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그게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길을 잘못 가면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이 이상하게 됐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와야 될지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이 현상 속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미 지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제가 처음에 전환기 정의 얘기를 했지만 전환기 정의라는 컨셉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컨셉이에요. 아주 영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기 정의를 통해서 니른베르크 재판정에 다시 십자가가 붙잖아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50만 명, 뭐 100만 명 불러서 조용히 없애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적당하게 하고 거의 죽지도 않았지만 사형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그 자비로움이라는 차원 자체가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기고 용서하는 종교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지금 북한을 바라볼 때 정치 시스템으로 보겠다. 국제 범죄, 국제 인권 범죄가 관영하고 아마 세계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가 없는 것처럼 덮겠다. 그리고 종전을 하겠다. 전환기 정의는 이루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맞장구 칠 사람이 없어요. 마크롱이 뭐 맞장을 치겠어요. 트럼프, 펜스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무서워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게 전환기 정의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텍스트 2개를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것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의 서문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화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나. 아무거나 그냥 붙으면 평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헤어질 때 올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헤어져야지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평화를 모르나요? 제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 그 시는 지옥도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지옥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그래서 그렇게 써놨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썼다. 내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대해서 쓴 것은 스스로 그런 천재의 적수가 될 만하다고 자부한 탓도 아니고 그 작품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했다고 확신한 탓도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멸망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단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는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산수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에도 답을 바로 잡을 수는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계산한 과정을 되짚어서 실수한 지점을 찾아낸 다음 새로이 계산을 시작해야지 무조건 계산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악을 무의로 돌릴 수는 있어도 발전시켜서 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 저주는 저주를 푸는 힘을 가진 역주문으로 조금씩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역시 흑 아니면 백의 문제인 것이다. 지옥을 붙들고 있는 한 천국은 볼 수 없다.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지옥이 남긴 아주 작고 소중한 기념품까지 미련 없이 내버려야 한다. 물론 나는 천국에 간 사람이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아주 잃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그뿐 아니라 가장 저급한 소원의 형태로 추구했던 것에 진짜 알맹이가 뜻밖에도 저 높은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을 끝마친 이들은 선이 모든 것이며 천국은 어디에나 있다고 진심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의 이쪽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한 사람만이 뒤를 돌아보며 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하려 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모든 것이 선하며 어디나 천국이다 라는 잘못된 명제, 파국을 부르는 명제를 용인하게 되기 쉬운 탓이다. 그렇다면 지상은 무엇이냐? 지상은 결국 별개의 장소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은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내가 천국을 택하면 천국 옆 동네, 지옥을 택하면 지옥 옆 동네. 천국과 지옥을 섞어서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야말로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혼동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납치 대신에 실종이라고 쓰자. 그럼 살인 대신 사망이라고 써야 돼요. 절도 대신 분실이라고 써야 돼요. 이런 전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뭔가 지금 이 시대에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치의 끝에, 벼랑 끝에 서서 헤매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을 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 5번의 강의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은 나의 계획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제가 인권운동가로서 바라는 것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질 높은 신앙은 아주 좋은 목사님들, 여기 계신 권 목사님 같은 분들, 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인권운동가로서 저는, 지식인으로서 저는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오고 종교의 자유가 오도록 잘못된 지식과 싸우는 거죠. 근데 특별히 제가 정말 중요한 팁으로 마지막으로 갖고 온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 것은 1948년입니다. 이런 선포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선포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회를 개헌할 때 그 속기록 제1 첫 번째 다큐멘트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꼼꼼하게 읽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승만 임시의장, 그 당시는 아직까지 그 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먼저 맡았죠. 이승만 임시의장,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당시에 같은 그 정당이 아니었을 거예요. 같은 파가. 그런데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님이 세계 만방에 정치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가 이제 이거를 다 같이 읽고 이제 이 일을 해야지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총선에는 이런 좋은 분들이 좋은 통일을 만드는 주사파 세상은 다 가고 진짜 좋은 세상이 오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되게 급하죠. 저희가 정치에 정말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와 제 영성과 그 제 생명과 제 신앙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런 강압도 없이 신사참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5번에 걸친 이 강의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허습하지만 아마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좀 길을 적셔 둘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질문을 한 몇 개라도 좀 받고 싶은데요. 혹시 예,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